사회복지 이론, 이거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도구가 사람을 해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이론들이 어떻게 해가 아닌 진짜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근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이론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모든 이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시 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그림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그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뇌엽 절제술은 한때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완화한다는 그럴듯한 이론에 근거했지만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냥 파괴해버렸죠. 이 사례는 이론이라는 걸 얼마나 신중하게 검증해야 하는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사회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과학 이론이 사회에 잘못 적용되면서 인종차별이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끔찍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인 억압을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포장한 거죠. 이론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엄마 이론은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자폐증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엄청난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나중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자폐의 생물학적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 이론은 완전히 폐기됐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잘못된 이론 하나가 한 가족의 삶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아주 신중하게 개발되고 검증된 현대 사회복지 이론이라는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도구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사회복지 이론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지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다양한 학문에서 지혜를 빌려와서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거죠. 이론이라는 게 절대 그냥 책상 위에만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해주고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접근하게 하고 또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도구인 셈이죠. 사회복지 이론의 정말 재미있는 점 중 하나가 이 유연한 시각이에요. 한 사람의 내면 문제에 집중하는 미시적 접근부터 그 사람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피는 중시적 접근,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법과 제도를 다루는 거시적 접근까지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이론이랑 프레임워크, 뭐가 다르냐면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는 큰 그림이고 프레임워크는 그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론이 왜 답한다면 프레임워크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용어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개념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데 효과적으로 쓰느냐, 바로 이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이론들은 대체 어떤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정교한 이론들은 결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여러 학문의 단단한 주춧돌 위에서 탄생했죠. 자, 그 핵심적인 기여자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춧돌은 바로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탐구하는 학문이니까 이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얻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사회학입니다. 이건 개인을 넘어서 그 사람을 둘러싼 더 큰 그림, 더 큰 사회 구조를 보는 학문이죠.
사회학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지 않아요. 가난이나 차별 같은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그런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인류학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학문이죠. 인류학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맥락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뭘까요? 네, 바로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론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렌즈와 같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렌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렌즈 자체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렌즈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는 매일 깊어지고 사회 문제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썼던 도구가 오늘도 유효할까요? 어제의 지도가 과연 오늘의 길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요, 바로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스스로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론 혹시 책상 위에서만 그럴듯한 거 아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진짜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론이 혹시 기존의 불평등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이게 정말 사회정의라는 더 큰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인가 하고요.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행동이 또 다른 억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점검해야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올바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 태도 자체가 아닐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셨나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구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